김지연은 낮은 키에 동그란 얼굴, 푸른 달빛 아래에서도 빛나는 듯한 맑은 눈동자를 가진 27세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박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준호는 32세의 건축가로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냉정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준호는 아내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선천적인 문제로 임신이 어려웠던 지연에게 이 아이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동안 준호는 매일 밤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작은 움직임에 미소 지었다. 오늘은 아이가 어땠어? 많이 움직였어? 준호가 침대에 누워 지연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렸다. 응, 오늘은 특히 활발했어. 아침에는 계속 발차기를 했고 점심때는 조금 조용했다가 저녁부터 다시 놀기 시작했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정기검진을 위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산부인과를 찾았다.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중 하나로 최신 의료 장비와 경험 풍부한 의료진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들의 담당 의사는 20년 경력의 권상우 박사였다. 그는 늘 침착하고 친절했으며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였다. 김지연 씨, 태아의 발달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권 박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크기와 위치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임신 초기부터 무언가 잘못될까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임신 7개월째 그들은 4D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모니터에 나타난 아이의 얼굴은 완벽했다. 작은 코, 동그란 뺨, 부드러운 입술. 그러나 아이의 눈은 계속 감겨 있었다. 아이가 눈을 안 떠요. 지연이 물었다. 권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내고 특히 초음파 검사 중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 아마도 너무 순조로웠을지도 모른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지연은 첫 번째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에서 그녀는 어둡고 좁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하얀색 문이 있었고 그 문 뒤에서는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이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문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형태가 없었지만 지연은 그것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이 차가웠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꿈이야, 그냥 꿈.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꿈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때로는 그 꿈에서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때로는 자신의 배 안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점점 더 지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요즘 너무 이상한 꿈을 자주 꿔. 지연이 어느 아침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미소 지었다. 임신 중에는 그런 일이 흔해. 호르몬 때문에 꿈이 더 생생하고 이상해질 수 있대. 괜찮을 거야. 지연은 남편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다. 임신 8개월 중반, 지연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이번에는 준호가 출장 중이어서 그녀 혼자 병원을 찾았다. 검사실에 누워 배에 젤을 바르는 동안 그녀는 이상한 한기를 느꼈다. 방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 박사가 초음파 기계를 작동시키자 모니터에 태아의 모습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의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권 박사는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태아가 조금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지연은 의사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검진이 끝나고 나서 지연은 화장실에 들렀다. 손을 씻고 있을 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노인 여성이었다. 지연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화장실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지연은 서둘러 화장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는 간호사 한 명과 마주쳤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병원을 나온 후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갑자기 배 속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이었다. 그녀가 배에 손을 대자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배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지연은 또 다른 악몽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두운 산속에 있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고 그 집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에는 한 노인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 여성은 지연을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이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지연의 배를 가리켰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의 배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이의 발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피부를 안쪽에서 긁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인이 속삭였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지연은 자신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준호가 놀라서 그녀를 껴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꿈이야. 준호가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지연은 흐느끼며 남편의 품에 안겼다. 뭔가 잘못됐어, 준호야. 내 안에 있는 아이. 그게... 괜찮아. 그냥 꿈일 뿐이야. 우리 아이는 괜찮아.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잖아. 지연은 준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연은 최종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였다. 검진실에 들어서자 권 박사는 평소와 같이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은 최종 확인을 위한 검진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다음에는 출산실에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권 박사가 웃으며 말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었다. 모니터에 태아의 모습이 나타났고 권 박사는 태아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갑자기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 있나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권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니요, 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는 말을 멈추고 모니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태아의 자세가 조금 특이해서 그래요. 하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권 박사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냥 신중한 거겠지. 모든 의사들이 그렇듯이.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야, 엄마가 널 사랑해. 내가 누구든 무엇이든 엄마는 널 사랑할 거야. 그녀가 눈을 감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배 안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말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경고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강한 진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준호를 깨웠고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지연의 진통은 더 심해져 있었다. 아직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데 진통이 상당히 강하네요. 권 박사가 지연을 검사하며 말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지연은 분만실로 옮겨졌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은 더 심해졌고 지연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어. 지연이 고통 속에서 외쳤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의료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다가 갑자기 멈추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방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12시간의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지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다. 그 순간 분만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이가 나왔지만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왜 울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왜 울지 않아요? 지연이 공포에 질려 물었다. 권 박사와 간호사들은 아이를 재빨리 옮겨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준호는 그들에게 달려갔지만 의료진이 그를 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한 간호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제 아이가 어떻게 된 건데요? 준호가 항의했지만 그는 결국 밖으로 나가야 했다. 지연은 고통과 약물로 인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아이를 안고 있는 권 박사의 얼굴이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이미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준호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준호야.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준호는 즉시 눈을 떴다. 지연아, 드디어 깨어났구나. 어떻게 느껴? 우리 아이는 어디 있어? 지연이 급하게 물었다. 준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연아, 일단 진정해. 아이는 특별 관찰실에 있어. 의사들이 검사를 하고 있어. 뭐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권 박사가 들어왔다. 김지연 씨, 깨어나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권 박사가 물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 씨, 준호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상태라니요? 준호가 물었다. 아이의 생체 신호는 정상이지만 몇 가지 이상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고 피부는 일반적인 신생아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아이가 전혀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혼란이 그들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아이를 보고 싶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특별 관찰실로 모시겠습니다. 권 박사가 나간 후 지연은 준호에게 물었다. 넌 아이를 봤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못 봤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의료진이 즉시 데려갔어.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다. 병원은 밤에 이상하게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창백하게 보였다. 지연은 간호사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특별 관찰실이라고 적힌 문을 발견했다. 문 앞에 서서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용기를 내어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인큐베이터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연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인큐베이터 안에는 한 아기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신생아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기의 피부는 거의 투명하게 하얗게 보였고 그 아래로 보이는 혈관들은 일반적인 푸른색이 아닌 검은색이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기의 눈이었다. 그 눈은 열려 있었고 완전히 검은색이었다. 검은 구슬 같은 눈동자는 마치 오래된 영혼의 것처럼 보였다. 지연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검은 눈동자는 지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기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작은 손가락들이 인큐베이터 유리를 향해 뻗어왔다. 공포에 질린 지연은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그녀는 방 안에 다른 존재를 느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노인 여성이 방 구석에 서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달빛 아래에서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인큐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아기 옆에 서자 아기는 갑자기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노인과 아기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연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 교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우리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림자의 아이야.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 물었다. 오래전 너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어.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 살고 있었지. 그러나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들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어. 그들 중 일부는 사라졌고 일부는 숨어들었지. 그리고 일부는 돌아올 방법을 찾았어. 노인이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가리켰다. 이 아이는 그 영혼들 중 하나야. 그는 인간의 형태를 빌려 이 세계로 돌아왔어. 그리고 너는 그의 통로였어. 지연은 혼란스러움과 공포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다. 그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아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존재이기도 해. 노인이 말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있어. 인간과 영혼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나요? 지연이 간절히 물었다.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권 박사와 두 명의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지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권 박사가 놀라서 물었다. 지연이 노인이 있던 방향을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의료진을 바라보았다. 제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권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혼자 나오시면 위험합니다. 당신은 아직 출산 후 회복 중이에요. 이게 정말 제 아이인가요? 지연이 갑자기 물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 박사와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물론입니다. 누구의 아이겠어요? 권 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연은 천천히 인큐베이터로 다시 다가갔다. 아기는 여전히 검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신생아의 순수함이 아닌 오래된 지혜와 어둠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 왜 울지 않나요? 지연이 물었다. 일부 신생아들은 즉시 울지 않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권 박사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의 말과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이를 처음 보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우리 아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밤새 생각했다. 노인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녀의 아이는 인간과 영혼 사이의 존재였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이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아이였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지연이 말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하지만, 우리는 그를 윤서라고 부를 거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빛나는 서쪽처럼 밝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윤서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의사들은 더 이상 아이를 병원에 둘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비록 여러 검사 결과가 이상했지만 아이의 생체 기능은 안정적이었고 건강상의 위험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권 박사는 지연과 준호에게 특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주세요. 그가 말했다. 지연과 준호는 윤서를 데리고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윤서는 여전히 울지 않았지만 그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피부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창백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완전히 검었지만 지연은 점점 그런 특징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윤서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오래된 한국어로 된 속삭임 같은 소리였고 때로는 달빛 아래에서 그림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지연이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윤서는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검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윤서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야. 어느 밤 준호가 속삭였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그는 우리 아들이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는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준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밤에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그 아이를 없애야 해.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아니야. 그는 괴물이야. 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우리 아들이야. 아니, 그는 아니야. 넌 봤잖아. 그의 눈, 그의 피부. 그는 인간이 아니야. 준호의 고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집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윤서의 방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깊고 낮은 울림이었다. 마치 땅 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 천천히 그들은 윤서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윤서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형태가 없었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에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방 구석에는 지연이 본 노인 여성이 서 있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노인이 말했다. 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가 진정으로 속한 곳으로 돌려보내거나. 준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지연은 조심스럽게 윤서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림자들이 그녀 주위로 모였지만 그들은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이 윤서의 침대 옆에 서자 아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에는 이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당신은 나를 여전히 원하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지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윤서의 뺨을 만졌다. 그의 피부는 차가웠지만 그 접촉에는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다.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다. 내 아들이야. 지연이 속삭였다. 내가 무엇이든 어디서 왔든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순간 윤서의 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완전한 검은색이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에 갈색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림자들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녀는 지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승인의 표시인 동시에 경고의 표시였다. 윤서는 이제 좀 더 인간에 가까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문간에 서서 떨고 있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사랑할 거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이해의 빛도 있었다. 윤서가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일반적인 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은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그의 피부도 좀 더 건강한 색을 띠게 되었다. 그는 이제 웃고 울고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윤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하곤 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 그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전등이 갑자기 깜빡이거나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거나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곤 했다. 지연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윤서는 그저 특별한 아이일 뿐이었다.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그는 윤서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윤서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윤서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도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몇 주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윤서 주변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윤서가 자신에게 죽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윤서와 놀 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 선생님은 지연과 준호를 불러 면담을 요청했다. 윤서는 매우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들이 다른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요? 준호가 물었다. 교실의 장난감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서가 있는 방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곤 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윤서와 이야기해 볼게요. 지연이 약속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윤서의 방에 들어가 그와 대화를 나눴다. 윤서야, 유치원에서 재미있니? 그녀가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선생님께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던데 그게 사실이니?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의 할머니가 항상 그의 곁에 계시는 걸 봤어요. 할머니는 민준이가 보지 못하지만 저는 볼 수 있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서야,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진실이에요. 엄마. 알아, 윤서야. 하지만 때로는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이해하겠니?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그림자들과 대화했다. 그들은 그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였다. 윤서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누구예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윤서야.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제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 거죠?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윤서 옆에 앉았다. 윤서야, 내가 태어났을 때 한 노인이 나에게 말했단다.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너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아이라고. 두 세계요.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 사이. 너는 두 세계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림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너와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윤서는 조용히 이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나 두려움이 아닌 이해의 표정이 있었다. 마치 그는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저는 인간이 아닌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우리는 너를 항상 사랑할 거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윤서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서울은 기록적인 한파에 시달렸다. 눈이 계속해서 내렸고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추위와 함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윤서의 꿈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는 오래된 한옥 앞에 서 있었고 그 집 안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 꿈들이 시작된 후 윤서의 행동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조용해지고 더 내향적이 되었다. 그는 종종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가끔 지연은 그의 눈이 다시 완전히 검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오직 순간적인 현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불길한 징조였다. 어느 날 밤 윤서는 고열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의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의사들은 이 모순된 증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윤서는 밤새 떨었고 한국어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언어를 번갈아가며 중얼거렸다. 지연과 준호는 윤서의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들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준호가 지연에게 속삭였다. 지연은 머리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그림자들이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윤서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었고 그의 피부는 창백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알았어. 그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겠어. 지연이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누구와 말하고 있는 거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윤서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식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존재가 그의 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림자들이 날 부르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들은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해. 안 돼. 지연이 외쳤다. 너는 여기 속해 있어. 윤서야. 우리와 함께. 윤서의 눈에 잠시 혼란이 스쳤다. 마치 두 의식이 그의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윤서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깨어났다. 그의 눈은 다시 갈색이었고, 그는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뭔가가 그들의 아들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준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윤서를 보호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그림자들이 그를 데려가려고 해.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윤서를 진정으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비록 윤서가 특별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준호는 그를 사랑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 노인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어. 아마 그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노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떨었고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것 같은 소리였다. 지연과 준호가 그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윤서의 주변에는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휩쓸리는 연기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지연은 익숙한 형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꿈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본 그 노인 여성이었다. 당신, 지연이 외쳤다.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그것은 그림자들이야. 그들은 그들의 아이를 돌려받고 싶어 해. 그는 그들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 아들이에요. 준호가 분노에 차 외쳤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있어. 노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해. 인간의 세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섰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천천히 방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림자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도와주세요. 지연은 즉시 앞으로 뛰어나가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림자들이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아들을 붙잡았다. 놓아줘. 지연이 그림자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내 아들이야. 그를 데려갈 수 없어. 그림자들이 더욱 강하게 윤서를 끌어당겼다. 윤서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피부는 마치 연기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절반은 그림자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준호도 앞으로 뛰어나와 윤서의 다른 손을 잡았다. 우리는 널 보내지 않을 거야, 윤서야. 넌 우리 가족이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눈은 이제 절반은 검고 절반은 갈색이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다. 선택해야 해, 윤서야. 노인이 말했다. 너는 누구니? 무엇이니? 어디에 속해 있니?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 순간 갑작스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새벽 빛이었다. 그림자들이 빛을 피해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빛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인이 사라지면서 말했다. 그는 언젠가 선택해야 할 거야. 그림자들이 사라지자 윤서는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다시 단단해졌고 그의 눈은 다시 갈색으로 돌아왔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지연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아들을 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림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8부 빛과 어둠의 균형. 윤서의 18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그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이 되었다. 그의 외모는 완전히 정상적이었다. 그의 눈은 따뜻한 갈색이었고 그의 피부는 건강한 빛을 띠었다. 그는 학교에서도 잘 적응했고 몇몇 친한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림자의 세계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제 그 꿈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연과 준호도 변했다. 그들은 이제 윤서의 특별함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윤서의 정체성의 일부로 존중했다. 윤서의 생일 전날 밤, 지연은 다시 한번 그 노인을 꿈에서 만났다. 내일이 그의 18번째 생일이군, 노인이 말했다. 그래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머물 거예요. 우리와 함께.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전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야. 내일,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해.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어. 그는 스스로 선택해야 해.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깨웠다. 내일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다시 윤서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그를 보호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윤서를 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은 그의 친구들을 초대했고 케이크와 선물도 준비했다. 그들은 이 날을 가능한 한 평범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다. 파티는 오후에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윤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윤서의 친구들은 불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 친구가 물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다시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여러분. 하지만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지연과 준호는 즉시 그에게 다가갔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지연이 물었다. 그들이 오고 있어, 엄마, 윤서가 말했다. 그림자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 준호가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무슨 말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가려고.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아빠. 나는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택할 준비가.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전등이 꺼졌다. 윤서의 친구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서를 향해 다가왔다. 윤서야, 지연이 외쳤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그림자들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윤서를 둘러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노인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윤서야. 넌 누구니? 내가 속한 곳은 어디니?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검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저는 김윤서입니다. 저는 김지연과 박준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림자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맞아. 넌 둘 다야. 넌 빛과 어둠 사이의 달이야. 그리고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윤서가 계속했다. 저는 인간 세계에 머물 것입니다. 이곳이 제 가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림자 세계와의 연결도 유지할 것입니다. 그들도 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것이야. 우리는 너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너를 시험하려 했던 거야.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기를 바랐던 거지. 그림자들이 점점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윤서를 위협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윤서야. 노인이 사라지면서 말했다. 우리는 내 일부니까. 그리고 넌 우리의 일부야. 전등이 다시 켜졌다. 윤서의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에게는 방금 일어난 일이 짧은 정전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과 준호는 알았다. 그들의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윤서는 그의 부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다시 갈색으로 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지연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껴안았다. 윤서는 여전히 특별했다. 그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특별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강점이었고 그의 정체성의 일부였다. 시간이 흘러 윤서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생활은 윤서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함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그림자의 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윤서는 곧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빛과 어둠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능력은 그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윤서의 능력은 때때로 그를 어두운 장소로 이끌었다. 그는 종종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끌렸다. 버려진 건물, 오래된 병원, 심지어 묘지에서도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윤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한 특별한 여학생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고 그녀는 윤서와 같은 심리학과 학생이었다. 서연은 밝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윤서는 그녀의 내면에 깊은 슬픔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어느 날 서연이 윤서에게 말했다. 너는 마치 두 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윤서는 놀랐다. 서연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무슨 말이야? 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가끔 그들을 볼 수 있어. 그림자들. 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어. 그리고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도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도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윤서와 서연은 곧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윤서처럼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심각한 사고를 당한 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었고 그 상태에서 깨어난 후 그림자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서연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다른 세계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온 것 같아. 윤서는 서연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들은 둘 다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윤서와 서연이 만난 지 몇 개월 후 서울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고 일부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이상한 환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윤서와 서연은 이 사건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림자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다시 한번 그 노인 여성을 꿈에서 만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윤서가 물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균형이 깨졌어. 그림자 세계의 일부 존재들이 너희 세계로 넘어오고 있어.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먹고 살아.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죠? 너희가 막아야 해, 윤서야. 너와 서현. 너희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야. 너희만이 그들을 그들의 세계로 돌려보낼 수 있어.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가 말했다. 윤서와 서연은 그림자 존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림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오래된 병원, 버려진 학교, 심지어 지하철역의 어두운 구석까지. 그리고 그들은 그림자들과 맞서 싸웠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림자들은 강했고 그들의 힘은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나왔다. 윤서와 서연은 종종 자신들도 그 두려움에 휩쓸릴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그들의 내면에 있는 빛으로 그림자들을 물리쳤다. 그들의 싸움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그림자들을 그들의 세계로 돌려보냈고 서울의 이상한 사건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은 항상 위협받을 것이고 그들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윤서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이해했다. 그는 그림자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인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있었고 그의 부모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과 어둠의 균형을 찾았다. 윤서는 이제 그림자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를 걷는 자였고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균형은 둘 다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의 꿈에서 그는 빛나는 들판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들판 위로 그림자들이 아름답게 춤추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광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였고 존재의 일부였다. 그리고 윤서는 그 모든 것의 일부였다.